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깡신의 귓방 무비로 깡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발랄해지시네. 저 기피디입니다. 네, 저는 더덕이고요. 안녕하세요. 깡스토리입니다. 네, 깡스토리님. 제가 깡지라고 소개드렸네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원래 그런 애칭이 있으셨나요? 원래 친구들은 다 깡 아니면 깡지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가 된 걸로. 좋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네. 네. 네. 오늘도 비밀리에 준비해 오셨죠? 맞아요. 항상 아직까지는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네. 서태지? 네. 예. 그래서 늘 몰라요, 영화를. 그리고 이제 시작하고 알게 되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줄거리도 약간 비밀로 할 건데요. 우와. 안 해준다는 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건가? 네. 영화 제목은 마르탱 게르의 귀향이라는 영화고요. 프랑스 영화인데 네. 미국 쪽에서도 번역이 돼서 미국판으로 할 때는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원래는 마르탱? 네. 불어식으로 하면 마르탱 게르. 게르. 네. 마르탱 게르의 귀향. 네. 어려워. 들어본 듯한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가요? 굉장히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1982년? 태어나시기 전 영어를 어떻게? 맞습니다. 한국에 번안된 것도 10년 뒤인 1992년인데 그것도 태어나기 전. 그러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요. 출연자로 힌트를 먼저 드려볼 건데 주인공 역할의 마르탱 역할의 남성분은 제라르 드파르디오라는 분이라서 이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분이고요. 네. 대신에 여자분으로 나오는 분이 나탈리 베이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캐치미 이프 유 캔에서 우리의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로 나왔던 그분 진짜 프랑스 분이세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불어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유창해 보이시는 걸로 보아 현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네. 네. 그래서 발음도 영어로 하면은 뭐 나탈리 베이라고 나오는데 또 검색하다 보면 불어식으로는 나탈리 바유 막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줄거리 짧은 줄거리 네. 비밀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해보면 네. 이게 이야기가요. 들으시면 이게 그 시절에 가능했다고? 싶다가요. 그 시절이라 가능했나? 약간 이렇게 되는 스토리일 거예요. 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등장인물이 힌트라고 했는데 네. 그 나탈리 베이 분이 등장했던 그 영화가 주제가 뭐였죠? 캐치 미 이프 유 캔이요? 네, 주제 사기. 그렇죠. 네. 이것도 사기예요? 맞습니다. 제목은 귀향인데. 사기치고 귀향했나 보지.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추리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귀향해서 사기쳤구나.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중세시대 때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도 그 시절이라? 이런 말을 했던 게 이게 중세 색채가 조금씩 흩어져 가던 16세기 중반 무렵에 프랑스 남부 지역 툴루즈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마을 아르티가 지역에서 일어난 사기극 사건이고요. 또 그 사건을 담당한 판관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되게 궁금해진다. 그러네요. 그 시절. 그 시절이면 르네상스?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죠? 16세기니까. 그쵸? 네. 1500년대라는 거니까. 그쵸. 나 이 세기하고 연대하고 하나씩 어긋나는 게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맞아요. 저도 한 번씩 헷갈려요. 그래서 기원전으로 가면 더 헷갈리더라고요. 미쳐버린대요. 숫자가 거꾸로 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로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네. 스토리로 들어가면 이제 156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을 진행한 판관분이 막 말을 타고 시골길을 지나쳐 가요. 지나쳐 가는데 여기가 진짜 찐 시골인 걸 알 수 있는 게 동물들이 저희는 생각하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막
오리, 돼지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동물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진짜 목축하고 농업하는 그런 시골이구나 라이언 킹 보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잘못 봤나?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골 얘기겠구나라는 정취를 느끼면서 시작이 되고요.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장면이 전환이 돼서 22년 전이죠. 1538년도에 한 젊은 청소년 부부의 결혼식 날로 이동이 됩니다. 이날이 주인공인 마르텐 게르하고 이름 너무 어려워요. 베르트랑드 드 롤스라는 친구인데 어렵다. 네. 그 베르트랑드라는 이 친구하고 마르탱이 둘 다 어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조혼이 성행했던 시기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결혼식을 보다 보면요. 혼인계약서라는 걸 쓰는데 우리는 지금 혼인계약서다 생각하면 그냥 누구랑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계약서예요. 누가 뭘 들고 왔고 누가 뭘 들고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혼을 대비한 계약서군요. 그런 거였나? 이때가 결혼이 약간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다 보니까 계약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 건데 상당히 진짜 상세해요. 보면요. 37평의 밀밭, 기장밭 49평, 황소 한 쌍, 루사스에 있는 숲, 빨간 드레스 3벌, 침대, 베개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거든요. 혼수품을 미리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걸로 시비 걸라는 건가? 너무해. 그래서 이게 양측으로 신부가 들고 온 거랑 그리고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한테 선물로 주는 거랑 이런 게 같이 적혀 있게 되는데 그걸 받아든 마르탕의 아버지가 공평하게 잘 이루어졌다. 아주 만족스럽다 이러면서 흐뭇하게 사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 가장 중요한 게 노동력의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신혼 침실로 막 보내는데요. 앞에서 막 재밌다고 막 응답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풍습이 음담패설 같은 걸 하면서 이 둘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아이가 잘생긴다. 네, 이런 관습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구멍 뚫고 말 쳐다봐주고 구멍 숭숭숭 겨울에 춥고 막 비슷한 관습이 이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분위기를 잡아주고 나가는데 우리 소녀 베르트랑드는 마르탱이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부터 내내 약간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는데 마르탱은 아직 뭔가 떨리는 건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건지 내내 뚱했거든요. 첫날 밤에도 거부를 해버립니다. 밤일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저런.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됐다는 건데 장면이 다시 한번 전환이 돼서 판관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툴루즈 지역에 있는 아르티가라는 마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판관은 툴루즈 의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이면서 판관이었던 장드 코라스라는 분인데요. 네. 이름 다 어려워. 이분이 담당 판관으로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이제 베르트랑드를 신문을 시작을 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기극이 이 부부하고 관련이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중요 인물로 결혼식 하는 것도 보여주고 바로 베르트랑드 신문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바로 묻는 게 남편이 처음에 밤일을 잘 못했다고 하던데 왜 그랬던 것 같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르트랑드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하고는 지금 되게 정서가 안 맞는데 남편이 저주에 걸려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약간 마녀? 아니면 마법사 아니면 또 갓 결혼한 부부의 주변에 있는 관련인이 저주나 마법을 걸면 그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미신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마법에 걸린 상태라 아직 아이가 안 생기는 거다라고 그렇게 베르트랑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판관도 이해하는 눈치예요. 그런데
재판관은 이해했지만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동력을 생산하라고 빨리 결혼을 시켜놨는데 노동력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죠. 네. 베르트랑드한테는. 그래가지고 이혼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가 기독교 시절이니까 이혼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베르트랑드도 이혼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인가? 미망인이 되니까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 아무리 기독교 시절이었더라도 노동력이 또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거는 완성되지 않은 결혼이라고 봐서 거기 걸면 거리, 기 걸면 거리. 맞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이 가능한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이혼을 거부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화 내내 마르탱이 굉장히 쌀쌀맞거든요. 네. 근데도 베르트랑드는 항상 비슷한 감정으로 되게 자상하게 대해주고 집안일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 걸 보면 마르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그게 사기인가? 네. 그럴까요? 굉장히 궁금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다가 아이가 없는 결혼 생활이 거의 10년이나 가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수군수군 내면서 막 남편을 놀리기 시작해요. 마르탱을. 그 밤일에는 남자의 자존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위축돼서 더 못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들이 나서기 시작하는데 어떡해. 그게 또 재밌는 게요. 이때 풍습 중에 샤리발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이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군인들이 엄폐할 때 쓰는 길리슈트 같은 걸 막 입고 나와요. 근데 그게 여장이래요. 네. 아무튼 그들 모습에는 여장인 상태로 마을 사람들이 막 나와서요. 냄비 같은 거를 막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그 특정 사람을 막 놀리거나 비난을 하는 풍습인데요.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부, 아니면 아이가 오랫동안 없는 부부, 아니면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개인을 막 비난하는 그런 풍습 같은 건데 그걸 함으로써 그거랑 관련된 일이 없어지게끔 하는 그런 풍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 와가지고 마르탱 집 앞에서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다 못해 세레나데까지 불러요. 근데 세레나데 가사가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빨리 이혼하고 재혼해버려 막 이런 식의 가사예요. 근데 그런 가사를 듣고 베르트랑드의 가족부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던져줍니다. 어쨌든 일을 잘했다 이거겠죠. 그리고 이걸 했는데도 헤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중세가 참 특이한 게 기독교의 시절이기도 했지만 미신의 시절이기도 했거든요. 양쪽이 굉장히 오묘하게 섞여 있는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마을에 용하다는 주술사를 데리고 와서 막 주술도 해요. 마르탱한테 너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밤일이 잘 되지 이러면서 막 주술을 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아까 결혼식을 주관했던 마을의 사제분이 와가지고 그분도 채찍질을 막 하는데요. 채찍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아픈 거 그런 이상한 걸로 때리는 게 아니라 올리브나무 같은 것들 있죠. 약간 악귀를 쫓아낸다고 서양 사람들이 믿는 그런 나뭇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묶은 다발로 이렇게 치는데 그래서 악귀야 떠나라 이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빗자루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막 해서 그런 건지 드디어 효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의 근 10년 만에 아들 상시가 태어나고요. 이름이 상시예요? 네, 상시요. 발음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마르탱이 그냥 전반적으로 생산성에 소질이 별로 없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도 돌보지 않고 멀리 하고요. 농부 일도 싫어해요. 그래서 아버지랑 되게 그게 많아요. 분쟁이, 분쟁이 좀 자주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인 분이셨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있었네. 그쵸, 그것도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가 성인이 된 친구를 아버지가 계속 강압하고 하니까 거기서도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내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계속 반복이 됐는데 어느 날
쌀 2포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번에 너 이거 어디다가 쓰려고 훔쳤냐 이런 식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날 밤에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그 세월이 또 무려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 베르트랑드는 사랑을 한 게 확실한 게 그 기간을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도 않고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고요. 그냥 막 기도를 하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8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마르탱이라고 볼만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혹시 들어봤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 장면이 기억이 나요. 오. 뒤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 근데 마르탱이 아닌 거구나. 오, 어떨까요? 과연 어떤 것일까? 진짜 연기력 끝내줘. 방향을 잘못 잡으셨어요. 배우로 가실 걸. 아, 그랬나요? 그래서 이날이 1556년에 어느 여름날이었는데요.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남성이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아르티가 마을 청년 2명한테 물 좀 달라고 해요. 근데 너무 낯선 사람이니까 자주 보던 상인도 아닌 것 같고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나 못 알아보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시간도 8년이나 흘렀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친구가 묘하게 되게 건실해진 느낌이에요. 그 전에는 막 되게 뺀질뺀질하고 그런 성품의 소유자고 실제로 비실비실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이 건실해져서 돌아오니까 못 알아보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르탱이 맞아요. 그리고 건실해진 거는 이유를 들어보니 군대에 입대를 해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복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약을 먹은 게 아니고.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좀 튼튼해진 거죠. 거기서 있다 보면은 뭐 운동도 했을 것이고 운동을 안 하더라도 계속 전투를 치르니까 그 당시에는 또 장비들도 무겁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장해진 거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근데 더 기쁜 게 체력만 건실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되게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에너지 넘치는 활동을 하고 왔다 보니까 밝아진 거죠. 역시 햇빛을 받아야 돼. 네. 비타민 D? 그래서 과다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밝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다정다감하니 예우를 잘 갖춰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잘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우리 부인, 마음 썩이면서 기다렸을 부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돌아왔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군대 일을 하다가 스페인까지 넘어갔는데 북부의 부르고스 지방까지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경고롭게 이 부르고스가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내적 친밀감 생기면서 저도 내 친구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막 같이 저도 기뻐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타지에 오래 있다 보니 가족들이 그리워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소중함이 들어서 자기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여러 무용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기한 세계들의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런 걸 막 풀어주면서 이제 마을의 파티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 외부에 있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다양했어서 그런지 글도 배워왔대요. 그래서 막 베르트랑드가 시골 사람이니까 글 쓰는 사람이 사제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막 다정다감하게 하면서 글도 알려주고 이렇게 아주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갑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잘 지나가나 했는데 판관이요. 갑자기 이 얘기를 듣다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이 제가 아까 열심히 썼던 그것이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그를 마르탱이라 믿었나? 네. 아까 피디님께서 하셨던 그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마르탱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겠죠? 판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르트랑드가 너무 자신감 넘치게 당연하다는 듯이 네, 모두가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본 것처럼 가족들, 마을 사람들하고도 이제 잘 지내고요. 농사일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쑥쑥
높아져서 가족 재산 자체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니 의심할 건덕지가 없죠. 근데 재판이 일어났다는 건 의심이 들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판관도 질문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면 의심을 하기 시작했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참 공교롭게도 마르탱이랑 같은 군에서 복무했던 떠돌이 태역 병사들이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처를 또 하필이면 그 마르탱의 처남과 사제 두 분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준비를 해주려고. 그러다가 마르탱을 보고서는 저 사람 누구냐라고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쟤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온 우리들의 마르탱이다라고 하니까 저거 마르탱 아닌데 마르탱은 다른 전투에서 지금 다리 한쪽이 잘렸어요. 저 사람은 마르탱이 아니고 다른 지방의 누구예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제도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럴 리가 없어요 이래요. 근데 어쨌든 들은 게 찜찜하니까 처남이 가족들한테 가서 그날의 일을 말을 하죠. 근데 가족들도 당연히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있냐. 저 마르탱이지. 야 우리가 몇 년으로 지냈고 떠난 세월이 있어도 다시 몇 년을 지냈는데 마르탱일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뒤바꾸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둥. 뭐였냐면요. 마르탱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계속 생산성을 늘려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재산을.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가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나 떠나 있던 동안 우리 삼촌이 내 재산까지 다 받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다 돌아가셨거든요. 떠나 있는 동안. 그리고 마르탱의 삼촌이 장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이 시절이니까. 네. 가족끼리 결혼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양가의 재산이 진짜 완전 합병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래서 삼촌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든 거예요. 나도 내 거 분명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일했으면 나도 권리 있지 않나? 그리고 원래 내 권리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산 분할을 요청을 합니다. 재산 네. 분할을 소송. 네, 그쵸. 오히려 마르탱이 먼저 그래요.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내 권리를 받아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삼촌이 화가 나는 거죠. 너 없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경영은 둘째치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 나한테 그게 할 소리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내 재산을 홀라당 벗겨먹으려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떠돌이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진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재판이 회부가 되고요. 베르트랑드가 마르탱을 살리는 일도 있었어요. 삼촌이 화가 얼마나 난 건지 모르겠는데 아예 마르탱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가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이 시절이라고 해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 죽일 생각을 하나. 그러는데 그 당시에 베르트랑드가 탁 튀쳐나와서 마르탱을 감싸 안으면서 사건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트랑드는 철석같이 마르탱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이 기다 아니다 얘기가 나오고 가족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조금은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가 그 힘을 확신한다라고 판관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삼촌한테 대들면서 이 소송을 무효화시키지 못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관이 얘기를 다 듣고서 마을로 다시 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르탱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에,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에 서주세요 라고 했는데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딱히 아니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탱이 다시 기뻐하면서 베르트랑드랑 막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이게 기쁜 일이에요. 내가 내라고 인정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날 다시 잡혀갑니다. 삼촌이 재판에서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 당시에는 재판에서 지면 왕이나 그 귀족들한테 그거를 내야 됐나 봐요. 벌금을. 그래서 그 벌금에다가 대상인 또 마르탱한테 또 벌금을 줘야 됐던 거죠. 수임료.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잃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난 거죠. 그래서 바로 다시 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철석같이 마르탱이라고 말을 했던 베르트랑드가 서명을 같이 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니까 같은 제목인데도 다시 불려간 거죠. 인원이 추가됐으니까. 뭔가 변수가 생긴 거라서 다시 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역을 이동해서 진짜 재판장에서 증인들과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요즘하고 다른 거는 똑같은 것에 대해서 두 번 재판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네요. 이 당시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도 좀 변수가 있어야지 해줬던 걸 보면 왜냐하면 서명한 사람이 그대로였으면 안 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베르트랑드도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변수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뭔가 거래가 있었겠네. 뭐. 재밌다. 완전 추리소설 같다. 네. 재밌죠. 네. 말려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 증거라고 할 게 사실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 퇴역 군인들 말 말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 특히 신체적 특징이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얘기들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인들이 나와서 막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이쪽에 무슨 사마귀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요. 근데 다 엔간한 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탱이 언변술이 진짜 뛰어나거든요. 이 친구는 외교관을 하고 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언변술이 너무 뛰어나고요. 기억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나 결혼할 때 이런 일 있었고 너랑은 이런 일 있었고 내가 뭐 이런 거 꿔주기도 했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기억 속에 저 편은 있었을 뿐이지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원래도 마르탱이라 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냥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었던 사람들도 마르탱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사실인데 이러면서 술렁술렁 하죠. 그래서 판관들도 그의 언변술과 따로 뭐 증거가 더 나올 게 없으니까 완전 마르탱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요. 당연하잖아요. 마르탱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좋은 기억력이 발목을 살짝 붙잡는데요. 이게 실제로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한때 사제가 그 사제 쪽 그 교육을 시키려고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엄청 뛰어났던 건데 마을 사람들의 몇 명이 거기에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저 악마의 씨인 게 아닐까? 어떻게 사람이 저 정도로 기억을 잘할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거는 악마의 씨였다 마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가쁜 마녀 사냥 이런 느낌으로 재판이 살짝 흘러가다가요. 그것마저도 너무 반박을 잘하니까 이제 판관들이 제가 마르탱이든 아니든 실제 마르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쟤는 마르탱이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도적으로 쟤는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사형이거든요. 거짓말을 너무 화려하게 쳐버린 상황이라 제목이 사형이 돼버린대요. 프랑스답다. 교수형의 나라. 그래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쟤는 풀어줘야 돼 하면서 판관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까 확실하다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이고 드라마고 플래그를 세웠다고 하죠. 확실하다 하면 확실하지 않다로 흘러가기 마련이라서 분명 판결 직전인데요.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나 버려요. 누굴까요? 절뚝거리면서?
어떻게 알지? 저 훌륭한 진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마르탱이요. 되게 추레한 행색으로 쩔뚝쩔뚝하면서 목발을 짚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막 자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의 마르탱이 또 누굽니까? 기억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해요. 저 마르탱은 가짜다. 우리 삼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섭외한 애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시켰을 건데 나만큼은 기억 못할 거다. 내가 질문할 기회를 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관들이 그래라. 너의 권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막 잘 흘러가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립니다. 누가요? 새로 나타난 마르탱? 우리의 마르탱? 우리의 마르탱. 우리의 마르탱이. 현재 마르탱. 그쵸. 네. 현재의 마르탱이요. 분명 저 가짜 마르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 이 사람이 대답을 은근히 잘하니까요. 마지막에 나한테 들은 거를 이렇게 잘 써먹네요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나한테 들은 걸. 근데 장드 코러스 씨가 꽤나 머리가 회전이 빠르신 분이었거든요. 그 찰나를 순식간에 파악해서 너 앞뒤 말 안 맞다. 너 가짜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둘 사이에서 비교를 하면서 누가 진짜 마르탱인지 그쪽에 가서 서라 라고 시작이 돼요.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방법인데. 네. 근데 결과가 뻔하죠. 새로 나타난 마르탱 쪽으로 사람들이 한 명씩 가고요. 이제 베르트랑드 차례가 왔어요. 베르트랑드가 우리의 마르탱을 싹 쳐다봅니다. 근데 마르탱이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보고 뭔가 눈빛을 보내요. 그러니까 베르트랑드가 딱 알아채고 나타난 마르탱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막 사과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마르탱이 맞는 것 같은 게 그런 베르트랑드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 가족을 말아먹은 인간이다. 남편이 아닌 거 당연히 알았을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막 다그쳐요. 떠난 건 자기인데 가족도 안 돌보고 그 전에도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자마자 막 베르트랑드를 욕하는 거예요. 성격상 걱정이 많네. 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르탱이 막 화내요. 너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자 아니다. 네 분수에 차고도 넘치는 여자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나는 아르노 뒤틸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름들이 다 특이해요.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아르노가요.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원래부터 사기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둘이 같은 군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동료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자기를 보고 마르탱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장난기가 돈 거예요. 마르탱 행사 한번 해볼까? 근데 얘기를 듣자니 진짜 마르탱은 가족들한테 여전히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서 사람들 놀려봐야겠다 라고 해서 근데 놀리려면 원래 거짓이 진실에 기반해야 잘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물어본 거죠. 첫날 밤엔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언제는 뭐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 다 기억해놓고 그런 식으로 저장을 대단하다, 해왔던 진짜. 친구인 건데 사실은 돌아왔을 때도 딱 하루만 장난칠 생각이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실제로 속으니까 재밌어가지고 막 계속 했는데 반전은 베르트랑드가 진짜 예뻐요. 장드 코러스 씨가 남긴 기록에도요. 베르트랑드 예쁘다. 미녀다라고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상에서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어머 내 아내 예쁘네 이러고 첫날 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니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된 거죠. 이미 이 사람은 마을 사람이 돼버린겨. 그러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이 보태지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해성사를 하고요. 여러 번의 해명 기회가 있었지만 마르탱은 자기가 계속 마르탱이라고 우겼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사형 선고가 나게 되고요. 이제 판관이 사형이 되기 직전에 베르트랑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요. 그래서 진짜 남편인 거 몰랐냐? 마지막에 왜 마음을 바꿨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보내는 눈빛이 그런 거 같아서 나를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계속 마르탱이 이쪽이 진짜다라고 하면 같이 사기를 친 걸로 해서 공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전 진짜 모르고 속았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고요. 실제로 판사도 그 베르트랑드를 무죄 판결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베르트랑드가 무죄가 안 나면 이 둘 사이에서도 새로운 자식이 나왔었거든요. 그 딸의 신원도 애매해지니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이다. 그래서 이 가족 소속의 아이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준 거였고요. 그래서 베르트랑드는 그래요. 그 전에 있던 마르탱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내내 홀대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차가워요. 그런데다가 8년의 세월을 또 기다렸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정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진짜 부부로서 사랑을 했고 실제로 이 재판을 나는 이길 생각이었다. 마르탱이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을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요. 우리 마르탱의 교수대가 마을 한켠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탱은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서 가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걸어가면서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마을 사람들이 쫙 서 있고 마르탱을 호위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도망 못 가게 지키는 사람들하고 사제들이 같이 이렇게 행렬로 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이 사람을 추모하는 듯한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요. 마르탱은 고해성사를 중간중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두렵잖아요. 그래서 마르탱이 잠시만요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지없이 올려버리고요. 베르트랑드는 진짜 끝까지 자기 옆에 있는 마르탱 쳐다도 안 보고 저 마르탱, 내가 사랑했던 마르탱만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서 서로 펑펑 울면서 마지막으로 교수형을 당하고 말고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충격적이잖아요. 삼촌마저도 충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이 한때는 내가 조카로 생각했던 아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한 거니까 마을 사람들은 떠나지를 못해요. 그 자리를. 근데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외부에서 온 우리 판관들.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행렬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비적인 모습으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이야, 이게 신기하죠? 네. 그 당시 배경인 것도 굉장히 재미 요소가 있을 것 같고 이야기에 그 닮은 사람이 나오는 거 이거 약간 두도시 이야기에도 약간 두도시 이야기에서는 그 사랑하는 여자의 뭐라고 해야 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생긴 또 이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잖아요. 약간 그거랑 약간 다른 결이긴 한데 약간 소재는 그래도 닮은 사람이 나오는 그쵸.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의는 참 어려운가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잖아요. 매력적인 건 한 사람의 생애가 실제였고 그게 막 어디 막 신분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내 바로 옆에 있는 농민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두고두고 회자가 됐는데 그 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담당 판관이었던 장드코라스 씨가 그 1년 뒤에 저서를 남겼대요. 그래서 저서의 제목이 판결? 이라고 해서 상세하게 남겼고 또 같이 재판에 참여했던 다른 판관한테 헌정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도 이게 실려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 세가 인쇄가 될 정도로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아르티가 사람들한테는 계속 구전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현지에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인 건데 약간 마지막이 충격적이게 끝났잖아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사실은 남아있어요. 영화 끝에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게 실화 기반인 게 많다 보니까 네. 이 이야기는 실화 기반이면 막 이런 식으로 스크롤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보면요. 네.
코러스 씨, 판관 이분도 교수형을 당하거든요. 네? 몇 년 후에. 그 이유가 이 당시가 종교개혁이죠. 네네. 네, 그래서 신교도로 개종을 했다는 죄목을 받고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툴루즈 의회 앞에서 교수형을 당하고요. 본인만 당한 게 아니라 본인의 동료였던 여러 명이 함께 당한다는 내용이 스크롤로 올라가면서 끝나게 됩니다. 충격으로 시작해서 충격으로 끝나는 네,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게 종교개혁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당시에 종교개혁의 물살 때문에도 그렇고 기존의 기독교가 너무 세속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힘도 잃고 권위도 잃고 하다 보니 아까 잠깐 몇 번 등장했던 우리 신부님, 마을 신부님이 하급사제거든요. 하급사제들인데 어쨌든 사제잖아요. 네. 근데 행색이 되게 추레해요. 마을 사람들이랑 별반 다른 게 없어. 그리고 약간 생활상도 비슷해요.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권위란 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하급사제들이 원래도 봉급이 작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그 작은 게 더 작아진 거죠. 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거니까. 그러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동화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위신이 없는 상태였고 글도 오히려 마르탱보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하급 사제들은 이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미사에 필요한 라틴어 정도만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 수준이 내려갔대요. 근데 아르노는 마을의 사제들이 교육을 시키고 싶어 했을 정도로 똑똑했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더 잘 알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가 아르티가는 아니지만 아르티가 주변에 있던 같이 교역하던 도시들이 실제로 위그노의 성지처럼 여겨질 정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고 핵심 주요 도시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르티가도 그 당시든 그 이후든 영향을 받았을 게 크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사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아마 이 두 부부 아르노와 베르트랑드도 신교로 개종했을 확률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판관이 내적 친밀감을 느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전체 내내 보면 좀 호의적인 편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의도해서 삽입한 거겠지만 마지막에 행렬이 떠나잖아요. 네. 근데 판관은 계속 뭔가 미련이 남은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떠나거든요. 마음에 뭐가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고 이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재밌다. 그쵸. 근데 교황은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난리도 아니었죠. 뭐 사제들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더니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막. 또 그게 또 당당하고. 네, 맞아요. 그런 식의 시대였고 하다 보니 원래 중세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미신이 같이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원래 미신이 강했는데 이걸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미신에 있던 민간신앙의 신들을 같이 축일 같은 걸로 막 넣은 것도 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제가 알기로는 이교도의 어떤 신앙을 같이 합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쳤기 때문에 흡수 통합된 것도 있고 사람들 기저에는 어쩔 수 없이 민간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복합적인 관계로 가다가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민간 신앙이 더 성행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샤리바리도 비슷한 맥락에서 성행을 하던 거였고 그리고 그 하급사제분 그분이 진짜 위신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기 도박에도 막 참여를 해요. 돈이 필요하셨네.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더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다양한 신앙들이 공존하는 진짜 종교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당시 종교개혁이라는 게 서양인들 철저히 서양인의 시각이죠. 왜냐하면 그 종교에 이 사람들 마인드에 불교 없고요. 힌두교도 없고요. 다 없잖아요. 맞아요. 자기 기독교만을 가지고 종교개혁이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교회 개혁이 맞죠. 그러네. 근데 이제 진정한 민간 신앙도 점쳐지면서 진정한 종교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던 16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혼인계약서 얘기가 나왔는데 되게 상세했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두 사람의 혼인계약서는 소실이 되어 있어서 찾을 수는 없는데 남아있던 그 지역과 주변 지역의 혼인계약서를 토대로 복원을 해본 거래요. 이게. 근데 복원을 한 것 치고는 그 좀 규모가 크거든요. 아까 밀밭 뭐 30몇 평, 40몇 평 얘기 나왔잖아요. 저희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도 30몇 평, 40몇 평 집 사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 경작을 하는 게 일반 농부가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고 심지어 그걸 지참금으로 갖고 온 거니까 원래 소유하고 있는 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내였던 베르트랑드의 집안이 그 지역에서는 꽤나 자유농으로서 부유한 분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탱의 집안은 사실 토착민은 아니고 이 친구가 그 프랑스랑 스페인의 경계에 있는 바스크 지방에서 프랑스 쪽 바스크 지방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도보로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넘어왔을 때 원래 바스크 지방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도 분홍이었대요. 근데 그 재산을 토지를 팔지 않고 일부 재산만 들고서 여기로 이주를 해온 거였거든요. 근데 수완이 꽤 뛰어났던 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재산을 꽤나 불려나간 거예요. 이주민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두 집안 간에 이 정도면 혼인을 해도 괜찮하겠다라는 게 세워져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노동력과 재산 증식을 위한 결혼인 게 더 확실했던 게 조혼이라고는 하지만 이 둘은 너무 어렸어요.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가 평균적인 조혼 나이가 그래도 18세, 19세 정도였대요. 근데 이 둘은요. 마르팅이 14세. 근데 베르트랑드가 연하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또래니까 12살, 13살? 이 정도예요. 중학생 나이에 결혼한 거네? 그러니까 밤일이 성사되기가 힘들었던 게 성성숙적으로도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꼬마 신랑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베르트랑드도 결혼을 했을 때가 이제 막 초경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가 너무 급하게 애들을 결혼시켜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재산 증식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죠. 그런데다가 이 친구가 실제로도 성불능이 조금 있었대요. 마르탱이.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성격이 일단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추정을 하기를 역사가분이 추정을 하기를 바스크 지방에서 넘어왔다 보니 둘이 문화가 확연히 좀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넘어왔으니까 나는 이쪽 문화가 좋았는데 이쪽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강압적이야. 근데 막 성불능이라고 사람들이 놀려. 막 이혼 얘기도 나와. 그리고 나는 자유롭고 싶어. 아이잖아요. 청소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점철된 거죠. 그게 그 친구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꽤나 만들어져 있었다. 상담사가 필요했다. 이것저것 겹쳐져 있었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신경 쓰이는 게 삼촌이 너무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나요? 저는 약간 그 시절의 감수성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나.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바뀌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왕권 다툼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이게 바스크 지방 문화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혈질인 거는 삼촌과 아버지의 성정 때문인 건데 바스크 집안이 가족 소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본인이 살던 집에서 대대로 살고 집 자체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들이 그 집의 이름도 유지를 하면서 살고 어쩔 때는 토지 같은 곳에도 다 이름들이 정해져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 소유의 것을 또 한 곳에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이거를 매매를 하려면 친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넘어왔을 때도 매매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마르탱 집안이. 근데 이런 상황인데 마르탱이
제안을 했던 게 다짜고짜 이랬어요. 우리 거 돌려달라. 그리고 나 그거 팔고서 다른 땅 살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삼촌이 수가 틀린 거죠. 우리 집안의 것을 너가 조상을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였죠. 바스크 지방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었던 게 거기가 스페인 민족도 아니고 프랑스 민족도 아니고 어디서 온지 모르는 민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고. 맞아요. 언어 체계도 조금 그렇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입고 다니는 이거 복식도 다르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스페인 전 지역에서 먹는 타파스를 지네 마음대로 이름 부르고 그쪽 지역에서는 핀토스인가? 타파스라고 부르면 어디서 이상한 단어를 갖고냐고 그렇게 말하는. 네. 바스크 지방도 그래서 바르셀로나 쪽에 카탈루냐만 많이 비춰지긴 하지만 바스크 지방도 항상 독립하고 맞아요. 싶어하는 지방 중에 하나라 차이가 좀 있긴 해요. 돈이 많아서 독립하고 싶은 거고 그쵸. 바스크는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달라서 맞아요. 그리고 카탈루냐는 해달라고 15세기 때부터 말했는데 에스파냐가 약속을 안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몰랐을 역사의 뒷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영화가 아무래도 2시간에 함축적으로 보여주려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고증이 굉장히 잘 된 역사 영화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혼인계약서 내용이 굉장히 상세했는데 이거를 고증에서 넣으려면 편집자들이 했겠어요. 역사가가 자료를 제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감수한 역사가가 아예 자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역사가인데 미시사가로 유명한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라는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예 마르텐 게르의 귀향이라고 동명의 책을 또 출판을 했어요. 영화 감수한 이후에 내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역사를 더 덧붙여서 출판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이렇게만 알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다라고 해서 출판을 했고요. 근데 제작진도 고증의 짐심인 게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16세기 그 시절쯤에 작품을 엄청 봤대요. 또 그중에서도 민중을 잘 그리기로 유명했던 피터 브리겔 작품을 엄청 들여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영화 내내 굉장히 그 미장센이 딱 그거 있죠. 동화되는 느낌? 이거는 딱 16세기 거기에 내가 와 있는 것 같다. 우와 재밌다라는 느낌으로 동화가 돼요. 그래서 진짜 고증에 미쳐있는 분들이 만든 영화라서 등장인물의 복장은 심지어 영상 교재로 활용할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내내 목가적인 좀 아름다운 미장센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농부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판관들이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결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소소한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눈여기하면서 보시기에도 되게 즐거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나 왜 기시감이 계속 들지? 그 시대에 살았나요? 난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막. 알고 보니 먼저 보셨고. 내가 지금 두 번째 생에서 하나? 네. 그래서 막 중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때도 다 재판의 핵심은 부인들이었어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분이기 때문에 핵심은 항상 부인들이었고, 막 재산 싸움으로 인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보시고 나서 이런 거 좀 짤막하게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영화에서 담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다쟁이라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이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하나 풀다 보면 이게 중세 흐름이 바뀌는 시점의 사건이다 보니까 아예 중세 전체를 통틀어야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케일이 커진다. 너무 복잡하고 일이 커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난 좋은데.
이 영화가 또 미국에서도 서머스비라는 이름으로 재각색이 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혹시 보셨나요? 그런가 보다. 그걸 보셨나 보다. 봤는지 소개를 들었는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서머스비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류의 영화를 언제 이 시절쯤에 영화를 들고 올 때 첨언으로 좀 더 풀어보는 걸로 해보고요. 좋아요. 또 봐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목가적인 미장센과 농부들의 삶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봐주시면서 나는 어떤 마르탱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결론이 어땠었으면 해피엔딩이었을 것 같은지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진실보다 감정이 더. 네, 저는 우리 마르탱이 좋아요. 이거 봐, 우리 마르탱이래. 네, 우리 마르탱이야. 진짜 네. 각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마르탱이야. 저쪽 마르탱 싫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그러니까 아니 신기하게 이런 어디서 전부 다 수집을 해오시는지 실화 바탕의 영화들을 재밌는 소재인 것들을 또 오늘 갖고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우리 마르탱의 귀향 네 한번 보내드리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